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한번 살펴보려고 영상 제작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들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동산 정책들 중에서 이게 진짜 가능한가, 실현 가능하고 또 우리랑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좀 포커스를 둬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윤 대통령 당선된 후로 6월 19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8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좀 추상적이구나. 그리고 재건축 재초안에 대한 해결은 자세하게 9월 달에 그럼 발표를 해주신다는 건가? 그럼 그 부분은 풀리는 건가?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공급 대책, 공급을 확 늘린대요. 전국에다가 27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 근데 수도권은 전체 물량이 150만 호인 60%를, 나머지 40%는 지방에. 그럼 이게 필요할까요? 수도권이라고 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수도권은요, 경기, 서울, 인천인데 지금 경기, 인천은 물량이 넘쳐나고, 이미 지금 인천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송도도 지금 가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천의 대장인 송도가 무너지고 있는데, 검단 아니면은 그 외에 청라, 영종도 당연히 따라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거기다 또 공급을 늘린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수도권 중에서 서울의 공급이거든요. 서울의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고, 지금 서울 공급 외에 나머지는 지방 같은 경우는 40% 120만 호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120만 호를 늘리면은 지방은 필요할까요? 대구나 울산, 부산, 대전, 입주 물량, 대전은 전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는 물량이 남아돌고 있고, 27년도, 28년도, 29년도 물량만 봐도 6만 8천 세대래요. 대구에서 필요량이 12,000세대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다 또 세운대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안 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안 해주셔도 되고, 진짜 필요한 서울의 공급을 늘려주세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고요. 그럼 서울 집값인데 이게 공급도 없는데 왜 떨어지냐? 궁금하시죠? 왜 떨어질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한 현재 집값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는 그러면 언제쯤 좀 괜찮아질까? 다들 예측들 많이 하시죠? 근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올해가 22년도, 내년이 23년도 3월까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따라서 3개월 뒤인 6월까지는 금리를 인상하겠죠. 그 다음에 6월 뒤에 그 다음 해에 뭐가 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후에나 경착륙하지 않겠냐. 24년도 중반 이후에나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미국이 0.75를 올리면 한국은행은 7%대로 올라갈 것이고, 연말까지 올리면 8%대까지 쉽게 오르고, 신용대출은 9%대가 되겠죠. 22년 말이면 주담대가 8%대, 신용은 9%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다가 이제 내년 3월, 한국은행에서 6월 이후로 쭉 유지, 그 다음에 서서히 경착륙, 서서히 떨어뜨리시겠죠. 그래서 24년도나 돼야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봤고요. 두 번째, 신혼 2030 원가주택. 원가주택이 가능할까요? 자, 첫 번째, 2030 원가주택. 이거는 엄청 섭섭해요. 왜냐면 청년들 빼고 2030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너무 불합리한 세대 간의 이런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2030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인근 시세에 70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5년 후에 매매를 할 수 있게, 팔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오직 젊은 층에만 허락된 혜택입니다. 20년간 장기 저리에다가 DSR이 없어요. DSR 규제 때문에 지금 대출이 다 막혔는데 DSR이 사라져가지고 전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분양할 때는 인근 시세보다 30% 싸게 팔고, 10억이라고 치면은 인근 시세가 거기에 비해서 30% 싸게 7억에 분양을 하고, 그 다음 5년 흐른 다음에 만약에 20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팔 때 7억에 분양받았으니까 20억에 팔면 13억의 이득이 나온 거잖아요. 13억에 70%의 이득은 청년이 가져가고 30%만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DSR 빼주겠대요. 이게 바로 2030 원가주택의 요점입니다. 섭섭하시죠? 다른 분들. 저도 엄청 섭섭해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원가주택.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역세권 주택이 과연 될까? 제가 쓰고 타다가 말 것 같아요. 이거 역세권 주택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힘들다고 생각하냐? 앞에 있는 나는 건물주예요. 월세 잘 받고 있어요. 갑자기 나라에서 내가 있는 건물 반값으로 팔래요. 파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비싼 값에 팔고 싶지 누가 이렇게 싸게 팔고 싶을까요? 반값에 팔게 될까요? 일단 땅 자체 매입이 반값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반값 원가주택이 나올까요? 이 원가주택 좀 힘들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임기 내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공약집에 나온 내용과 달라졌어요. 이번에 분양 개념으로 이제 임기 내에 분양하겠다. 언제 분양하면 26년도에 분양하겠다. 이거 좀 그래요. 26년도에 분양한다 그러면요. LH 지금 청약센터에서 22, 23, 24, 25, 3년 이렇게 3년 3년까지 통계 나오는데 26년은 통계가 안 잡혀요. 26년도에 분양한다고 하면 그때는 레임덕인데 정말 가능할까요? 네, 궁금합니다. 압구정 재건축 중개사는 압구정 수달. 그 다음에 우리 압구정에서 관련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득 아시죠? 이게 제초안이라고 해서 추진위부터 해가지고 지어진 다음에 그때까지 이득 금액이 투자했던 금액, 부담했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다 빠지고 나서도 그 이득이 초과 이득이 1인당 3천만 원이 넘으면은 구간별로 나뉘어가지고 비율로 해서 나라에 이제 다시 토해내는 거거든요. 이거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팔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라에 미리 내야 되나? 나는 이미 살 때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할 때 재산세, 그리고 팔 때 양도소득세 해가지고 계속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해가지고 또 이익을 가져가라고? 과연 이 정도까지 많이 오를 만한 곳, 요거 사실 강남을 바라보고 낸 정책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외에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용산, 그 다음에 성동구 여기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나 그나마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이 3천만 원까지 해서 1억으로 상향하셨어요. 사실 이 제초안 아예 폐지시켜버리지 왜 3천에서 1억만 이렇게 상향했냐. 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여소야대 그 전 정권에서 여당이 시행했던 거기 때문에 시행시킨 거라서 현재는 이거를 폐지를 하자라고 해도 여소야대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안 해주려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못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동시에 시행하겠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시행하겠다? 그러면은 보세요. 조합에서 사업시행까지 걸리는 시간 3년, 그리고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걸리는 시간 3년 해서 총 6년이거든요. 6년인데 원래 걸리는 시간이 3년에서 6년 걸려요. 근데 통합해가지고 6년 걸리는데 통합하겠대요. 통합한 의미가 있을까요? 소규모 정비 사업지, 뭐 이렇게 빌라 두 채 합해가지고 통합심의해가지고 빨리 이제 짓는다 이럴 때는 좀 가능한데 이렇게 대규모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또 힘들어지냐? 조합원들이 이제 모여요. 우리가 아파트를 짓자라고 했는데 조합원은 사실은 집주인, 우리는 건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공사가 가계약을 맺고 함께 러닝메이트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와요. 나온 다음에 어떡하냐? 사업시행인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때 본계약이 들어가요. 근데 가계약이 치러져 있고 그 다음에 나눠서 끊어가지고 사업시행인가 나오면 본계약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정식 계약서를 써야지 맞는데 이거를 통합시민으로 쫙 묶어요. 묶으면 어떻게 되냐? 묶으면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냐? 둔촌주공과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 상태에서 매해마다 인건비, 자재비 계속해서 오르고 금리, 현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대한 게 본계약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중간에 이걸 조정하겠다라고 하면 서로 간에 분쟁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든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이거 민주당하고 협치도 못 보셨는데 진짜 가능한가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22년도 9월 2일 본회의를 잘 지켜봐야 돼요. 잘 지켜봐가지고 8월 발표된 정책들 진행 여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9월 2일 날 이제 이 두 또는 법을 바꾸려면 대통령이 속한 당의 지지율이 50% 넘어야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넘거나 이래야 되는데 첩첩산중이죠. 요즘 보면은 대안책으로는 공급량 늘리고 싶으면은 서울에서 공급량이 필요한 거니까 일몰제를 없애주세요.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까지 2년, 추진위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2년,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 3년 내로 시행하지 않으면은 이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일몰제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나왔던 법인데 20년도 3월부터 본격 적용됐고 이거를 그냥 없애주세요. 차라리 없애주시고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좀 해제시켜주세요. 물론 투기의 세력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면 거기서 멈추거든요. 누군가는 비싼 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가격을 못 따라가면은 또 그 다음 가격대에 맞춰서 시장 원리에 맞춰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뭐 조정 해제지역 뭐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세금하고 연결돼 있고 대출하고 연결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사고 팔 때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되냐 안 되냐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주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아니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투기과열 지역 아니면은 상관없다. 그러면 이거를 다 이 법들을 알고 계실까요? 알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풀어주겠다는 거가 아닌 걸 압니다. 풀어주고 싶으나 여소야대 때문에 힘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서로 만나서 저쪽 당 대표를 불러서 윤 대표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두 당이 좀 합치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부세도 두 당이 합치는 봤는데 세법을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소위원회 통과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내년에 종부세 진짜로 그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이 좀 다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 다음 시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